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시사본부의 본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가분한 자리인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믿음직한 방송으로 묵직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성향 논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지원부 역할 안 된다는 발언까지 통일부가 논란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계속 막말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나온 정치권 소식, 또 주목해야 할 이슈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일석이조에서 분석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제본부에서는 러시아 용병단체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이후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푸틴 대통령 소식 등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입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3일 월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머리카락이 더 위로 더 그러니까요. 솟아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청취율도 이렇게 제 헤어 스타일처럼 올라가야 될 텐데 이봉우 연구원은 혹시라도 그냥 혹시라도 만약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관련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배종찬의 시사본부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고 매일 듣고 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네. 주말에도 있습니다. 네. KBS 시사본부, 배종찬 시사본부. 네. 제가 여론조사 기관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잘 답변을 그냥 딴 생각 없이 그냥 한결같은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답변. 네.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희 기자도 흔들림이 없네요. 네. 좋은 설정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먼저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의 관련한 멘트 듣고 오겠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지명된 김용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서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김은혜 홍보수석의 발언 듣고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또 자주 하는 발언인 자유, 또 헌법,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이제 통일부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취지, 그러니까 그 지향점 이걸 좀 보면 그동안 우리가 대북 정책을 펼쳐왔을 때 대북 정책의 정상화, 그러니까 특히 특수관계로서의 남북관계 이걸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국제사회 보편적 원칙을 토대로 관계를 설정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통일부가 통일정책이나 남북회담, 남북교류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북한 정보 수집 분석, 통일교육 여러 가지 업무를 해왔는데 그중에 남북대화, 남북교류 이게 사실은 통일부의 중심적인 업무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지금 보면 사실 대북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이 남북 교류 협력이 여기 매몰될 게 아니라 더 보편적 가치에 따라서 북한의 인권 문제로 지적을 하고
또 국제사회적으로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상당히 기존의 통일부, 특히 이제 지난 정권의 통일부와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많은 이야기들도 분석도 나왔는데 이봉호 연구원 지금 취재되고 있는 언론 보도되고 있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어떤 인물이고 장관이 된다면 통일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그 지시가 참모들에게 했다는 말과 또 김영호 이 장관 후보자가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는 어떤 이 김영호 내정자의 발언들 관점을 볼 때 뭐 김일성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든가 남북 관계는 적대 관계라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참모들에게 했던 발언이 윤 대통령이 이 김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에 내세운 이유가 사실 잘 들어맞고 있다는 거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현 정부의 기조는 아무래도 힘에 의한 평화 그리고 종전선언과 같은 대화 시도가 사실상 필요 없다는 입장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김영호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에 내정한 것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때문에 당연히 지금 여야 입장은 갈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통일의 소망과 가까운 실질적인 역할을 통일부에 주문한 것이다라고 긍정적 평가를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통일부를 사실상 국정원 대북 선전부서로 격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야의 평가가 갈리는 것과 별개로 통일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통일부는 사실 당연히 존재 이유가 남북 교류 확대, 남북 대화를 어떻게 해서든 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해왔고 이것은 정권에 관계없이 사실 일관적으로 심지어는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통일부가 딱히 북한의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든가 어떤 그런 입장을 굳이 통일부가 표명한 적은 없고 대결 전면에 나선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지시를 보면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라는 건 사실상 북한 인권을 빌미로 해서 북한을 비판하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통일부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처를 축소하는 걸 넘어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서 이게 과연 통일부 내부에서는 또 어떤 반응을 가져올지 여야 정치권과 다르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표방한 대로 상당히 이 통일부의 성격 자체는 이제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다면서요? 네. 뭐 직접적인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네. 이 SNS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펴낸 책을 소개하면서 이제 글을 남긴 거거든요.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분단 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 네.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점에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또 대전 아니고 결단이었다. 그리고 그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통해서 뭐 우리 이제 경제도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쭉 했는데요. 그런데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 달리기를 했다면 남북 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이어 달리기가 안 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면서 냉전적 사고에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어지는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네. 결국 윤 대통령의 이제 대북 정책, 통일부 역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썼다는 거 결국 윤 대통령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반국가 세력 이 발언 여기에 좀 대응하는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또 더 대체하는 그런 성격이 드러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대북 간 그리고 통일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또 윤석열 정부가 온도차가 분명히 있네요. 네. 자, 이야기는 다시 이 수능으로 가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이 지금 수능에 집중되고 있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올해 11월에 치르게 되는 수능 세부 계획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능 시행 계획, 이거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난해에 견져서 큰 변화는 없어요. 네. 근데 관심사는 이거겠죠. 올해 수능
물수능이냐 불수능이냐 난이도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평가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또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EBS 수능 교재 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율 뭐 영역과 과목별 문항수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한 50%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는 했는데 다만 EBS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나 그림, 지문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 이게 평가원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평가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영역을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수준에 맞춰서 출제하고 또 수능이 끝난 다음에 문항별 성취 기준 또 교육과정 내 출제 근거도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킬러 문항은 안 나온다라는 그 상황은 저희가 볼 수 있고요. 킬러 문항은 내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거 읽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 EBS 연계 이 율을 체감률을 높이겠다고 했으니까 EBS 정말 열심히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방침이 중킬러 문항이 늘어난다는 건지 그러니까 수능이 쉬워진다는 건지 해석이 이제 분분한 상황이잖아요. 교육부에서는 출제 기법을 고도화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조 부총리도 기존 수능에 있던 킬러 문항을 제거하겠다는 거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킬러 문항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교육의 불안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동요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게 한 번도 또 가보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9월 6일에 예정된 9월 모의평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9월 모의평가에 계속 안테나를 세우고 이걸 좀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뭘 모이고 모의평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능 출제 방향이 또 수험생들에게 잘 전달되는 게 필요할 거고 결국은 이봉영 의원 EBS가 많이 반영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게 EBS 연계율 자체는 50%로 이게 지난해와 다를 바는 일단 없기 때문에 연계율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체감률을 높이겠다니까 사실 아직까지 교육부에 어제 발표한 내용이 난이도나 출제 경향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작년과 모든 수치나 내용은 변화가 없는데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킬러 문항만 빼겠다고 하니까 그럼 변별력을 구하려면 결국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9월 모의고사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킬러 문항은 없어진다고 하니까 환영할 만한 일일 수도 있을 테고 EBS 연계가 체감되도록 하겠다. 네. 이 부분도 수험생들은 잘 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보훈부가 가짜 공적과 친북 이력이 있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이 지정이겠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손혜원 전 의원과 고 김원웅 전 강복회장의 이름이 거론되는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 어제 보훈부의 보도자료 발표 내용을 보면요.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주의 운동 이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했는지 공산주의 국가에 기여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발표했고요. 오늘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북한 김일성 정권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항일운동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오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까지 밝혔어요. 예. 사실 이 독립유공자 관련법에 따르면 이 그 순국 선열이나 애국지사 를 판단하는 기준 조항을 보면 항일은 일제에 의거했다 또는 저항을 했다는 기준만 규정이 되어 있지 사실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실 독립유공자 관련법에는 기록 그 조항에 써 있지는 않거든요. 기준이 있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법들까지 통합적으로 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독립유공자 관련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훈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사회주의 운동이 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항일 운동이 뚜렷하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에 기여한 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지금 보훈부가 구체적으로 임무를 거론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이제 서훈 박탈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네.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인 손용우 씨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손용우 선생은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에는 6번이나 보훈 심사에서 탈락을 했었는데 네. 2018년에는 조금 변경된 심사 기준을 통해서
독립유권자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선공산당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제 보훈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서운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 본인 그리고 부친 김근수 씨, 모친 전월순 씨도 이분들은 일단은 조선공산당과 같은 친북 이력 때문은 아니고요. 공적 조서에 나온 출신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달라가지고 조금 이 기록이 부정확하다는 이유 때문에 보훈 박탈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기자는 이거 여쭤볼게요. 네. 취재 내용이라 이거 좀 이제 자료를 좀 종합해서 분석한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이게 다분히 이 손혜원 전 의원과 김은웅 전 강복회장 가족만 검토되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 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운된 그 인물을 네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하고 알겠습니다. 또 새롭게 서운할 인물들이 또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손혜원 전 의원과 고 김은웅 전 강복회장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 네. 실제 좀 재검토될 만한 그런 사유가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까?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좀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떨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독립유공자 서운 기준에 대한 논란은 오래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게 그동안 서운이 안 되다가 변경된 심사 기준 적용받아서 7번째 신청만에 독립유공자 선정됐다 뭐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면 네. 정부마다 정권마다 이 기준 자체가 좀 오락가락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정말 공명정대하게 누가 봐도 이거는 서운해야 된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기준을 이번에 만들 수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누가 취소가 되고 누가 다시 새롭게 된다. 이 부분보다 기준의 모호성을 좀 바꾸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서운 대상자가 뭐라고 돼 있냐면 국내에서 일제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 또는 한거 끝에 순국한 사람, 이게 애국지사 순국 선율로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보면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 계열에 속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상황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와 있었거든요. 네. 사회주의 이력만으로 서운 주지 않는 데에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고 지난 정부에서 그걸 또 들여다보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또 이 사회주의 이력을 더 이제 부각시켜서 평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논란과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예. 중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명확한 기준이 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네,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죠. 고속도로 곳곳에서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영주 휴게소 부근에서는 화물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차로가 막힌 상황이라 휴게소 안쪽으로 우회 운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익산 장수고속도로는 익산 쪽인데요. 마이산 휴게소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본선상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니까요. 휴게소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셔야겠습니다. 호남선지선 논산 쪽으로 가신다면 논산 부근에서 정체를 만나게 되는데요. 화물차끼리 부딪힌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일시적인 전면 통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km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청북 부근 지나기도 답답하실 텐데요.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또 정치권에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난 24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 최근에는 호남으로 행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는데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정부는 무능한 데다 폭주를 하고 있고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제가 몸담은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국민의 기대에 많이 미흡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혁신을 통해서 민주당의 가치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필요한 역할을 해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국민의 기대에 많이 미흡합니다. 누가 들어도 이재명 대표를 좀 정조준했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결국 이제 현재 민주당 지도 체제 그러니까 미흡하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러니까 혁신의 강도나 내용도 좀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성회차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전당대 돈봉투 의혹, 또 김남국 의혹 간선자산 투기 논란 이런 걸로 신뢰 위기에 빠졌다라는 평가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 해왔는데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가 뜨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해서 혁신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 플러스 혁신위도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볼 때는 좀 글쎄요. 이 부분 사실은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손을 잡고 총선 승리 위해서 노력하자 이 그림을 좀 그려왔던 친명계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측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세게 더 빨리 나왔다는 면에서 민주당 당내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본격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구는 더 세게 더 빨리는 우리가 올림픽 때 듣던 그런 구호잖아요. 심지어는 뭐 이낙연 전 대표 그러면은 목소리도 엄중하고 이른바 엄중낙연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근엄하고 진지한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고구마가 아니고 사이다다. 어떤 행보 동선으로 봐야 될까요? 총선에도 영향력을 일부 행사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게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귀국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굉장히 구체적인 자기 당에 대한 혁신에 대한 평가, 비판을 한 것이라서 네.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 말씀하신 이낙연 전 대표 이미지하고는 달리 조금 굉장히 광폭 행보 또는 빠른 정치적 어떤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가능하고요. 또 이번에 주말간에 그 5.18 민주무역을 방문하는 그 일정을 보면은 민주당 이계호 의원 그리고 박시종 전 청와대 신임 행정관도 1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세결집하는 모양새도 보인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총선 전에 지금 당의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금 영향력을 한번 행사해 볼 것이라는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당과의 당 지도부 현 지도부와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가 큰 부분인데 실제로 이 언론 보도 보면요,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 조금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는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언론 보도로 나온 이 지도부 익명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이 전 정부의 부동산 실책 등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 정부 국무총리이자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전 대표가 아니라 공천 지분을 확보하려는 개파 수장으로 보인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다른 보도에서는 또 신중론도 있다 그럽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원래 그런 말씀 해오시던 분이니까 원론적인 얘기다. 우리가 너무 크게 받아들여야 되지 말아야 된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물밑의 어떤 현 지도부의 발언들이 언론 보도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긴장감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언론은 이런 갈등 상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도가 나오기 마련이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단은 긴장이 높아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빨리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회동을 언제 하느냐. 왜 안 만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이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하려고 그러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는데 네. 일단 가능성은 이번 주말 정도를 지나면 그래도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다음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것으로 보이는데 봉화마을이요. 그렇습니다. 봉화마을에 그 이번 주말쯤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말에 빠르면은 이재명 대표가 찾아가서 함께 고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가서 회동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봉화마을에서 두 사람이 조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도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 자세한 내용은 이따 2부에서 일석이조 시간에 좀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는 2호 혁신안이 나왔는데 네. 꼼수 탈당 방지책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보면은 여야 할 것 없이 비위 의혹을 받는 인사가 당 조사나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진 탈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코인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있었고요.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탈당한 이성만 윤관석 의원이 있었죠. 그때도 뭐 비판 여론이 많이 나왔었는데 혁신위가 이거 2호 쇄신안을 내놓은 건 뭐냐면 문제만 생기면 선제적으로 탈당해서 본인은 꼼수 논란
당은 당대로 꼬리자르기 논란 아하.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뭐 당원 당규의 자진 탈당자 복당 벌칙 규정을 좀 강화하는 방안 이걸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혁신위가 이게 2호 이 안까지 지금 내놓는 상황이지만 1호 안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좀 말끔하게 일단락이 안 됐죠. 이러한도요. 네, 1호 안도 아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고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된다라는 게 지도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1호 안이 좀 마무리돼야 2호 안에 집중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텐데 힘을 더 받을 텐데 1호 안 정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2호 안 이 꼼수 탈당 방지책 이게 나온다고 해도 국민들이 볼 때는 1호 안도 아직 매듭이 안 됐는데 2호가 나왔나? 그럼 2호는 또 어떻게 되는 거지? 2호도 그냥 흐지부지 되나?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매듭을 지으면서 당 지도부, 민주당 내부에서 결정하는 게 밖에서 볼 때는 좀 깔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호남행보에서 한마디 하긴 했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볼까요? 요즘에 이제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7월 들어서 정부에서 좀 또 강력하게 요청한 이유일까요? 라면과 과자, 빵 가격은 내렸는데 아이스크림 가격은 안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일단 아이스크림 가격은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네, 일단 라면 가격이 최근에 인하를 해서 실제로 업계에서 인하를 했는데 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최근에 라면 가격이 밀 가격 국제적으로 좀 떨어졌으니까 내린 게 좋지 않겠느냐고 네. 공고를 하니까 사실 곧바로 내려가면서 물론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것 자체는 예.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추경호 부총리는 별로 라면을 안 좋아하나요? 좋아하니까 가격을 좋아하니까. 인하해달라고 했을 수도 좋아하는군요. 있습니다만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지만 고물가에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이게 장관 말 한마디에 바로 인하가 됐다는 점에서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라면 가격은 떨어졌는데 아이스크림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좀 떨어져서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는 예상은 나왔었는데 실제로 빈과업체들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2월부터 제품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3일 그러니까 오늘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5월 아이스크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18.02로 지난해 동월보다 5.9% 상승을 했는데 이게 다른 먹거리들이 지난 5월에 10% 인상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좀 그래도 덜 상승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지난해 5월 아이스크림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 이미 13%나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가격이 이번에도 5.9%나 오른 것은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무더위가 시작된 시점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 부담이 굉장히 큰 건데 빈과업체들은 그 원자재 가격 그리고 부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인건비, 물류비, 전기요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사실은 이 아이스크림 여름에 찾게 되고 오늘 너무 더워요. 박정우 기자도 보통 한 번 먹을 때 아이스크림 한 3-4개 먹죠? 아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세네 개 드세요, 소장님은? 아니 5-6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래 세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가격이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한 네. 그런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또 많이 아이스크림 먹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가격도 좀 내려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너무 부담되시면 한 개 사서 나눠 드시고 제가 더 얼려드릴 테니까요. 네. 아재 개그로 올려주시죠. 자, 우리나라가 네. 나라빚 문제보다는 가계 부채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대출을 받은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상당히 등골이 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뭐 원금 이자 갚느라고 정말 최소 생활 유지도 힘들다 했는데 뭔가 좀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요? 지금 글쎄요 돌파구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네. 현 상황부터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1분기 말, 올 1분기 말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대출자 수가 1,977만 명. 전체 대출 잔액이 1,845조 3천억. 이 규모는 지난해 4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부르죠. 이걸 네. 봤더니 40.3%로 추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계대출자들이 평균 연소득의 40% 정도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이 부분이고 더 심각한 게 DSR 이 100% 대출자도 전체 8.9%예요. 소득의 전부를 빚감대 쓰는 사람이 8.9%라는 겁니다. 네. 또 DSR 이 70% 이상 대출자 수가 299만 명, 15.2%입니다. 그러니까 이 70% 이상 이 수치도 대단히 위험한데 모든 거의 이제 소득,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빼고 다 이제 소득을 대출 감대 쓰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런 가계의 위험성을 보면 여러 곳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와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과 신용도가 모두 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가계 대출을 우리가 그냥 두고서는 경제 성장이나 아니면 경기 반전을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물론 수출이 중요하고 수출이 잘 돼야 우리가 끌어오는 벌어오는 외화가 많아지고 그게 또 우리 경기를 좋게 하고 가계도 좋게 된다.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지만 네. 그 전에 이 가계가 버틸 수 있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뭐 일부 전문가들은 그래요. 지금 건전 재정성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좀 가계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고 기업이 지금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은 이 보유금 그러니까 현금 쌓아두고 있는 게 900조가 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계속 쌓아두고 있는 그런 현실 경기가 좋아질 거라 생각 안 하면 기업이 돈을 안 풀기 때문에 가계도 힘들고 기업도 돈을 안 풀면 결국 정부가 풀어야 되는데 그걸 안 푼다고 하고 있으니 결국 서민 대책 중상진 대책은 말뿐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로 립 서비스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호 연구원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정부는 긴축 재정 방향입니다. 이럴 때 자영업 등 대출 이자로 힘든 어떤 좀 대책이 좀 마련되면 좋을까 짧게 말씀 주시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정부에서 지금 나라빚만 너무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네. 있어요. 자영업자 그리고 가계대출 부담이 심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활에 들어가는 주거비 삭감 대책이라든가 주거비를 굉장히 지원해주고 이런 직접 지원 대출이 직접 지원해주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 현재 정부의 대책이 대체적으로 너무 금융 지원, 그러니까 대출을 좀 확대해주거나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대출 쪽 말고 직접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힘내라고 할 때 힘내라는 말보다는 실제로 힘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한입뉴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말씀드리기 앞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쿠폰을 많이 풀기로 했습니다. 6756님, 5493님, 7392, 3992, 1336, 8505, 2583, 2196, 6118님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뽑았냐고요? 배종찬의 시사본부 첫날이니까요.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9646님, 배소장님 뉴스 사이사이마다 아재 개그, 고모 개그, 이모 개그 기대합니다. 나른한 점심시간이지만 시사도 즐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자, 안치안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디저트송 전달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노래 듣고 저는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려두었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상대방은 화가 나게 마련이죠. 이럴 때 약속을 어긴 나에게 그가 냉갈령을 부려서 차마 말을 붙일 수 없었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냉갈령은 몹시 매정하고 쌀쌀한 태도를 뜻합니다. 냉갈령이란 단어 자체에서 뭔가 차갑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찰냉자를 쓰는 한자어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한자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고유어 표현인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살 기운이 있다란 예문에 나오는 기운은 감기나 몸살 따위가 걸린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초기 증상을 뜻하는 고유어입니다. 기운이라는 고유어는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죠. 기운이 펄펄 난다라고 할 때는 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힘을 뜻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돈다라고 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감각으로 느껴지는 현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약기운 때문인지 졸린다라고 말할 때는 약이나 술 따위로 생기는 힘이나 영향력을 뜻합니다. 반면에 기운이 한자어인 경우도 있는데요. 두 진영의 화해의 기운이 고조되었다 이렇게 쓰면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분위기를 뜻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경보에 해당되는 지역도 이천, 여주, 양평, 홍천, 김해, 대구 등 상당히 많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습도까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덥게 느껴지는데 오늘 최고 기온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이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 33도, 대구, 대전 34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아서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의 서쪽 지역으로 높음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오늘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고 제주의 많은 곳은 60mm가량 더 오겠습니다. 강원도와 호남, 경남 서부 내륙은 오늘 오후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 사이에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50에서 많게는 150mm 안팎의 강하고도 많은 비입니다.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내일 오후부터 시작되고 중부와 호남 내일 밤부터 빗줄기가 상당히 굵어져서 시간당 30에서 60mm 가까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동해안으로도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2.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분에 북한 함경북도 길주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을 자연지진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9차례 일어났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여야 인사 100여 명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초당적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방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수신료 문제 공론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지원에 쓰인 전력 산업 기반 기금 가운데 4,800여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걸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조 평론가는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가끔 정말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혼자 네. 자다가 이불킥하면서 막 야, 어떡하지? 저는 이런 이야기하면 막 두들겨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저는 지우고 싶지가 않아요. 네, 좋았던 나빴던 네. 그것도 제 인생이니까. 다 해탈하셨군요. 네. 네네. 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네. 인터넷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거 온라인 게시물을 대신 삭제해주는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네. 2달 만에 신청자가 3,500여 명이나 몰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배 소장님은 뭐 놔두고 싶다고 하셨지만 네. 이 정도로 지우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예. 이게 정부가 진행한 디지털 이츠 권리 시범 사업인데 무심코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 글 이런 것들을 올린 만 20세 이하 청소년이 잊혀질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신 삭제해주거나 가림 처리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나이 제한이 있어요. 만 20세 이하. 만 20세군요. 네, 24세, 만 24세 이하. 그래서 제가 못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네. 이렇게 나이가 또 제한이 있느냐. 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특히나 게시글 올릴 당시에 예전에 그러니까 신분증이 없었을 때 올려서 그 기존 게시물을 놔두고 그 사이트 탈퇴를 했거나 다시 들어가 봤는데 이제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걸로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그 원 게시글의 주인이다라는 걸 인증할 수가 없어서 미성년자의 경우 이걸 삭제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익명으로 개인정보 무관하게 게시판에 글을 올렸었던 글을 지우기 힘들기 때문에 네. 정부가 도와준다. 네. 네. 이번 시범 사업에 3,500여 명이 신청을 했는데 제일 신청을 많이 한 나이대가 중학교 3학년생이었습니다. 네. 15살. 전체의 18%에 해당하고요. 아, 정말 인생 고민이 많은 연령대인 건가요? 그럼요. 네. 네. 그 고등학생 신청자도 많아서 16세 이상 18세 이하 신청자가 전체 37%였고요. 그 삭제 요청 가장 많은 사이트가 어디였을까요? 글쎄 무슨 SNS나 영상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사이트 아닐까요? 맞습니다. 유튜브였습니다. 약 27%가 유튜브에서 지워달라라고 요청을 한 건데 요즘에는 워낙에 그 첫 영상 올리는 나이대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뭐 7, 8살들도 먹방을 올리거나 브이로그 하거나 네. 뭐 슬라임 하는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요새는 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유튜브를 찍고 나온다면서요? 맞아요. 그 태동 때부터 네 그러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럼 뭐 하물며 학교 과제도 이제 그렇게 영상 유튜브로 올리다 보니까 나중에 5, 6년 지나서 이제 사춘기가 되거나 학생 됐을 때 진학을 했을 때 아 이거 좀 지우고 싶다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개인정보 포털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주소는 privacy.go.kr인데 그냥 개인정보 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바로 연결할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지우개 서비스 신청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안 지워도 되는 추억을 계속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한 의사단체가 헝가리에 있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한국 유학생들에게 의사 국가시험 자격을 인정하면 안 된다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일이 있었는데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그 헝가리 의과대학이 급부상하고 있었어요. 아름아름 아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국내 의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의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의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네요. 네, 해외 의대를 진학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필리핀 의대로 많이들 갔는데 근래에는 이 헝가리 의대가 굉장히 각광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이상 공의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의사들의 모임 공의모가 작년 3월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그러니까 헝가리 의대 나오면 국내 의사 못하게 해라. 이거 인정할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모 주장은 이렇습니다. 헝가리는 한국 유학생들에게 헝가리는 의료 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헝가리 의대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이 대학병원에서 수련받을 기회를 침해당하고 취업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헝가리 의대를 졸업한 졸업생들에게는 의사 면허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해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으니까 의사 면허를 주어도 된다라는 결정이 유지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르면 그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그 나라에서 의사 면허를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국가시험 치르고 국내에서도 의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비 시험을 치르고 거기서 붙으면 그 국시 본고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공의모 주장들을 좀 보면 헝가리에서 의사를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헝가리 대학 측에서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얼마든지 헝가리에서도 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공의모는 유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모든 수업을 헝가리어가 아닌 영어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헝가리 의대 측에서는 영어로 수업하는 게 뭐가 문제냐. 네, 또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헝가리 의대 현지에서도 한국 내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공의모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헝가리 의대 진학은 한국 의사의 꿈과 의사인 부모님의 병원을 물려받는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기회 박탈에 대한 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학이 가능한 자들만 탈 수 있는 사다리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입학 점수로만 나누는 기득권 쟁탈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도 관점이 크게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 영국에 있는 의대나 또는 미국에 있는 또는 일본에 있는 의대를 나와서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 국내에서 의사가 될 수 있나요? 네, 똑같이 그렇게 본고사를 치러야 되는 건데 그 실제로 미국 의대 출신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그 쟁점이 되는 건 헝가리 의대는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냐. 좀 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헝가리 의대 측에서도 입학은 쉽지만 굉장히 졸업이 어려운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실직한 경험이 있는 배달 라이더 10명 중 7명이 이전 일자리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실직은 경험한 배달 라이더 72%가 이전 일자리 직종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배달라이더라고 하면은 지금 보통 이제 느끼신 체감하는 거는 배달비가 단건 배달비가 비싸고. 네, 그래서 왠지 라이더들은 꽤나 고소득인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들 라이더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좀 이런 이미지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네. 그런데 주당 평균 라이더들은 57시간 일을 하고 월 평균 총소득이 월 354만 원이라고 나타났는데요. 근데 이게 분명히 354만 원이면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싶고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 하고 비교를 해도 약간 높은 수준이에요. 2021년에 평균 소득이 333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또 매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장비 대여. 빠져나가는 비용이 있네요. 네. 보험료 꼬박꼬박 내야 되고 장비 대여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매달 소요되는 경비가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실소득은 256만 원 정도로 평균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돈도 돈인데 특히 이 고용 안정성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게 이렇게 플랫폼 노동을 오래 할수록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연차가 쌓여도 어떤 기술 습득이나 이런 게 새로운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건데 그 라이더 대부분이 팬데믹 당시에 일자리를 잃어서 라이더로 진입한 비중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통적인 산업 일자리로 복귀를 원하고 있다. 예, 이런 통계가 나온 거고요. 이 결과는 라이더로 복귀가 아니라 배달 라이더가 되기 이전의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산업 일자리.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노력도 강구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자, 하나만 짧게 더 알아볼까요? 새로운 형태의 학교 폭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어떤 학교 폭력이길래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될까요? 네, 요거 진짜 자녀분들 스마트폰이나 뭐 결제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 피해자를 협박해서 인터넷 뱅킹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그걸로 결제를 해버리는 식의 학교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골목에서 타겟이 되는 학생이나 이제 괴롭히는 뭐 후배나 친구 이렇게 불러 세워다가 카드 번호 내놔라, 개인정보 내놔라, 입력해라. 이렇게 해서 돈 내놔라, 현금 내놔라가 아니네요. 네, 이제는 아예 결제 시스템 자체를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근데 아시잖아요. 스마트폰에 한 번 입력해두면 계속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갈취를 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 버리는 건데 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들통난 게 이유가 그거였어요. 후불 결제가 가능한 전동 킥보드를 타려고 네,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든지 그럼 이런 식이라면 게임 아이템 결제할 수 있고 OTT 결제할 수 있고 물건도 할 수 있고 해외 결제까지도 뭐 가능한 그렇게 되겠죠. 네.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요즘에 이제 사이버 학교 폭력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결제하는 방식은 또 새로운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충격적입니다. 네. 아무리 학교 폭력이라는 건 뭐 물리적인 폭력도 있겠지만 이런 카드 번호를 일종의 갈취하는 거겠죠. 그럼요. 각별히 좀 더 네.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네. 스트릿 뉴스 파이터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유튜브로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바로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패션이 멋있으신데요. 우리 머리를 박원석 좀 짧게 잘랐습니다. 네. 우리 배 본부장님의 저 유니크한 헤어스타일을 한번 구현해보고 싶었는데 네.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건. 오늘 또 배종찬의 시사본부니까 목욕 제기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빨리 오실 필요가 있는 게 아예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1시간 전에 미리 와 있더라고요. 오늘 점심 같이 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훈훈한 정치권의 분위기면 참 좋을 텐데 정치권에서는 정말 막말, 고성, 거친 언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이후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쿠데타다 이렇게 또 언급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마약에 도취됐다. 민주당에서는 또 정신 차려라. 국회의원님이 제소도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박원석 의원께 여쭤보면 네. 또 국회 계셨잖아요. 네네. 왜 이러는 겁니까? 이러면 뭔가 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도움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뭐 총선뿐만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 정쟁의 언어가 네. 좀 거칠어지는 건 일반적 경향인데
요즘에는 뭐 선거 시기 평상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를 더 거칠게 규정하고 더 악마로 만드는 게 마치 정치를 잘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풍토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이럴수록 정치가 너무 거칠고 사나워지고 사실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어쨌든 마주 앉아가지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뭔가를 합의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야 이게 앞으로 진전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시도치 논사를 서로 주고받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금도가 있었어요. 적어도 네. 당대표들을 서로 공격하거나 당대표들이 정쟁의 일선에 서진 않는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최종적으로 막후에서 조율하고 타협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때문에 당대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러는 게 통상의 금도였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당대표끼리도 막 설전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고. 갈 때까지 가자는 서로의 가족을 막 건드리고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과거 정치에는 없었던 거고요. 과거에는 대변인들이 주로 이제 말로 상대를 많이 공격하는 분들이니까 너무 대변인 수위를 올리면 당대표가 연락해가지고 만류하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흔히 얘기하는 이 적대적인 진영 대결의 정치라는 게 정말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가장 손해를 보고 피곤함을 느끼는 건 국민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김준일 에디터는 또 외국 유학도 했고 또 일선 언론사 경험도 있는데 외국이랑 외국의 이 정치권의 어떤 이 막말 파동 또 우리 정치권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공통점, 어떤 차이, 우리 수위가 외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 건가요? 뭐 제가 모든 나라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막말이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 한 가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은 발언의 자유가 있구나. 대한민국에는. 외국에는 발언을 하면은 잡혀가거나 이를테면 뭐 러시아에서 푸틴 욕하면은 갑자기 암살됩니다. 사람이 안 보인다면서요? 네, 언론인들도 암살되거나 사라진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거 하나인데 이런 자유주의 국가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막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보면은 토마스 홉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네. 지금 거의 그러니까 사회계약 그게 자연 상태에서 그러다가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필요하고 사회계약이 필요해가지고 질서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거의 그 수준이다. 왜냐하면은 각 당도 보십시오. 예를 들면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문재인은 기회주의자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막 싸우고 있어요. 뭐 정철성 변호사를 통해서 그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뭐 정무수석이 또 얘기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러고 있고 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그래서 진짜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말 안 한 말 막 다 쏟아내고 있구나. 모든 진영이다. 와 이런 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우리 배종찬의 시사본부가 고품격 라디오 방송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방금 전에 토마스 홉스가 등장을 했고 리바이든이 등장을 하는 네, 이런 방송입니다. 자, 지금 가장 크게 이제 또 초점이 모아지는 곳이 이제 통일부입니다. 통일부인지 어떻게 될 건지 지금 막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지난주 개각 발표 이후에 김영호 장관 후보자의 강경한 대북과 뉴라이트 성향 이야기가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 자 일단 박 의원님이 의회에 계실 때나 지금 또 계속해서 국회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통일부가 달라져야 된다는 논의가 이전부터 있었습니까? 뭐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에 네. 비슷한 류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와 외교부를 합치자. 그러니까 사실상 통일부를 외교부가 흡수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하고도 이제 인식의 맥락도 비슷한데 통일부는 이제 대화 교류 협력 이걸 이제 주 목적으로 하는 주 업무로 하는 부처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 정부는 이제 남북 대화 교류 협력보다는 뭔가 이게 남북 간에 어떻게 보면 좀 대결적인 이런 분위기가 보수 정부 들어와서는 많이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래서 통일부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냥 외교부의 한 업무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막 갑론을 박이 있다가 정원을 좀 줄이는 선에서 통일부 존치로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없애자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 분위기는 비슷할 것 같아요. 통일부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 같은 거는. 근데 대통령의 이 말씀은 이제 국가의 기능이나 정부의 기능은 여러 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노동부나 복지부 같은 게 우리 노동기본권이나 또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왼손 같은 기능이라면 네. 우리 뭐 경제부, 재정경제부나 기획재정부나 또 산업부나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성장 자체가 목적인 혹은 이제 산업진흥이 목적인 그런 부처잖아요.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라든지 또 검찰이나 경찰의 그런 대공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이를테면 우리하고 이 대결 상태에 있는 북에 대해서 뭐 견제하고 이런 어떤 기능을 한다면 사실은 그와는 다른 기능을 하는 국가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에서 통일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한 기능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통일부도 대화 교류 협력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통일교육 이런 게 주 업무가 아니고 대북 압박 부서가 되라. 이 주문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국채는 연속적인 거고 대한민국 정부는 연속적인 겁니다. 근데 이 법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특정한 부처의 기능을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다고 통일부 업무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축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더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런데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일 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담대한 구상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교체되는 시점에 통일부에 대한 방향이 전면적으로 달라지는 인상이고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나 뭐 대북 남북 교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자체도 이제 그럼 통일부에서 주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대화나 또 남북한 사이에 뭔가 대화를 나눠야 될 또 평화적인 접근을 해야 될 때는 어디가 담당을 하는 겁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통일부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라면 변화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권영세 장관 때는 왜 못했느냐? 권영세 장관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통일부의 기존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존중을 했던 거고 물론 윤석열 정부의 큰 틀에서의 어떤 기조들 이런 것들을 맞춰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이 없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김영호 교수를 앉힌 거는 뭐 대북 적대론을 이제 기치로 해가지고 통일부의 성격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통일부의 정부 조직법에 보면은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 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 교육, 그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 정도를 바꾸려면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법을 바꿔야 돼요. 지금 아직 얘기는 안 나왔지만은 통일을 이를테면 북한 인권부 수준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국회에서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민들이 변하고 있어요. 제가 여론조사 통일연구원에서 매년 국민 통일 의식 조사를 하거든요. 요거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올해 5월 달에 나온 통일 의식 조사 2022에 따르면은 개요를 함께 소개를 해 주시면 개요는 제가 좀 찾아주시죠. 개요까지는. 자, 그러니까 통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떤 통일이 맞느냐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두 체제가 상호 우호적이지만은 각자 그냥 두 체제를 인정한다가 비율이 37.5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분단해서 살자요. 전쟁하지 말고 이게 제일 높았고요. 통일된 단일 국가가 27%, 경제 통합 상태가 23.4%, 남북 연합형 체제가 12.1%. 그러니까 연방 국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은 그냥 분단한 채로 전쟁만 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제일 선호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통일부의 성격을 바꾸려면은 좀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 정부의 가장 모순된 점은 뭐냐면은 이거를 특수관계로 인정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남북관계를. 그러면 국가 대 국가로 예를 들면은 외교 통일부로 뭐 이렇게만 합칠 수도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국가로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북한을. 예, 인정할 자세가 돼 있냐고요. 준비가 돼 있냐고요.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2019년에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탈북
그 북한에서 선상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3명에서 16명을 죽이고 살인 사건이 있어서 16명을 죽이고 남하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감청을 다 해가지고 살인자들을 쫓고 있다. 군대가 북한 군인이 이거를 다 듣고 와서 이거 넘자마자 NLL 넘자마자 납포해가지고 얘들 신문해가지고 자백까지 받아냈어요. 북한에서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소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특수관계를 인정 안 하면은 그냥 다른 나라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저거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정부 자체가 줏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의적으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정말 바꾸려고 한다라면 큰 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파적으로 그냥 각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거니까 통일부가 그러면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권 바뀌면 또 바뀝니다. 이거는 아닌 거죠. 이런 방식은. 네. 하기는 결국은 이제 이 통일부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르게 규정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제 남북한 사이에 계속 대치 국면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네. 화해 관계도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할 거고 중국도 미국도 중국과 또 화해 제스처가 나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앞으로의 남북 관계 북한은 분명히 통일부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경직돼 있고 너무 강경 일변도예요. 근데 이른바 이제 뭐 글로벌 이 질서의 변화도 지금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중 간에 유의미한 외교적 접촉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네. 결국엔 한미동맹에 그 편승해서 이른바 이제 가치 외교라고 하는 그 외교의 최전방에 서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데 근데 미국을 보니까 또 중국하고 할 건 다 해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 중국 간의 교역량은 훨씬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뭔가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하긴 하되 일종의 제한적인 서로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 그래서 이게 뭐 디커플링이 아니다. 리스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넬 옐런 재무장관이 또 중국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자칫하면은 우리가 너무 이 그 가치 동맹이라고 하는 것에 편승해서 그 최전선에 서는 그런 외교를 하다가 나중에 명분도 실리도 잘 못 찾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북 관계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당장 어떤 파국 상황으로 올 것 같다가도 이게 극적으로 풀리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됐던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남북 관계를 역사적으로 규정한 남북이 합의한 몇 개의 중요한 문서가 있는데 그중에 91년도에 만들어진 그 남북 기본 합의서에 보면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이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기초해서 그 대북 정책을 역대 모든 정부가 펴왔고 통일부와 같은 업무도 이제 그것에 기초해서 업무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 정부는 그냥 뭐 마치 국방백서에 한때 등장했던 것처럼 북한은 주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의 업무도 대북 압박 업무 위주로 뭐 인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재편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남북 관계에 앞으로 찾아올 변화 이런 거에는 어느 부처가 대응을 하죠.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도 뭐 그랜드 이 플랜 이런 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 그 그랜드 플랜이 이제 없앤 건가요? 폐기한 건가요? 그런 점들이 좀 불분명한 거죠. 다른 것보다는 북한과의 하해 모드가 됐을 때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준비가 될 필요는 있겠군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짧게. 지금 북한도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의 통일부에 해당되는 게 통일전선부 아니면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폐지된 것 같다라고 지금 남측에서 나오고 있고 이미 꽤 앞서서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남북 대화 창구가 지금 다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지난해 6월에 이제 폭파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대남 태도 자체가 상당히 또 강경한 것만은 또 분명한 거네요. 강경해졌어요. 그거 네. 그래서 현정은 회장이 최근에 아태평화의를 통해 가지고 통일부의 허락을 득하고 북한에 가겠다라고 국내 언론에 보도가 나니까 허락을 해주는 거에 앞서 가지고 북한이 안 받아 오지 마 이렇게 딱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화는 완전히 단절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큰 틀에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특히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어야 통일 필요 없다라고.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통일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뭔가를 평화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각자 자기 살 길 갈 것인가, 평화만 안착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졸속이라는 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 하나하나가 다 졸속이라는 겁니까? 북한의 상호주의에 맞춰서 뭐 북한이 없으면 우리도 없애는 것도 저는 뭐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이 또 워낙 또 강경하게 또 비핵화도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도 좀 더 우리 윤석열 정부가 강경해진 또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 사항들은 앞으로 또 계속 될 테니까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또 화제 인물은 이낙연 전 대표인데 귀국 첫 지역 일정으로 2박 3일 호남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자, DJ의 정치적 유산을 개성할 것이다. 곧 정치 재개를 통해서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까지 영향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될까요? 뭐 정치 재개는 귀국하시면서 공항에서 선언을 하신 거고요. 네. 이낙연 대표도 사실 호남 출신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남이 본인의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1년 전 일이긴 합니다만 광주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38%인가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성찰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에 대한 이제 호남 유권자들의 반감, 이게 이제 표현된 거다. 이런 진단들이 다수였고 지금도 호남 민심이 거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모아보겠다 이런 취지인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 지난 정부에 사실은 총리로서 지난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이 굉장히 크고, 또 당대표가 되신 이후로도 뭐 재보궐선거 무공천 방침 이런 거를 뒤집으면서 그다지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선거제도 개혁 무력화시킬 때 공동선대위원장 역할도 하셨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의 지난 과오, 그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되게 되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에 대한 좀 뼈저린 성찰 같은 걸 먼저 전제하고 민주당의 혁신을 얘기한다면 이재명 그 대표의 리더십과는 좀 차별화가 될 텐데, 사실 별로 차별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 성찰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항에서 내 책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건 애둘러 한 말씀이고, 네. 그러니까 과연 이낙연 대표가 대체제겠냐, 그냥 보완제일 뿐 아니겠냐.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볼성선압계 둘이 싸운다. 그게 앞으로 이제 전면화된다라고 하면 총선 앞두고 민주당은 더 좀 암울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선 전에 이낙연 전 대표의 등장과 행보는 오히려 민주당에 더 암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 행보하고 있고 또 비명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치도 나오지만 과연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때를 보면은 전국적인 인기나 대중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확보가 잘 안 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과연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기대대로 더 인기를 얻고 이재명 대표와 거의 대등한 수준 또는 뛰어넘는 수준의 정치력을 확보할까요? 어떻게 봅니까? 총선 전까지 또는 그 이후에라도요. 그러니까 각종 이전의 과거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한테는 이재명의 지지가 더 높았지만은 중도층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뭐 잠재적으로 민주당한테 표를 줄 수도 있는 사람들까지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최근 여론조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뉴스토마토가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예. 이낙연 전 총리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로 나서야 한다 36.6. 네.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보태야 한다 31.5. 아무런 역할도 해선 안 된다 24.7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재밌는 게 정치 성향별로 보면은 이재명 경쟁자로 나서야 된다는 보수층이 59.2, 이재명에게 힘을 보태야 된다 9.7.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야 이재명하고 싸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경쟁자가 19.4, 이재명에게 힘을 보태야 50.2 반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재명을
쉽고 안착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재명의 리더십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위태위태하지만 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는 사법 리스크, 유죄가 나온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당의 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낙연이 목소리를 더 높이고 그러면서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마 기회가 왔을 때 움직여야 되지 사람들도 납득을 하지 야 이재명 흔들려는 거 아니야? 당 쪼개려는 거 아니야? 이런 비난을 먼저 사서 감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방금 전에 김준일 에디터가 인용한 조사는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를 한 조사이고 자세한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인권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따 소개해드리는데 같이 말씀드릴게요. 앞서 이제 김준일 에디터가 통일의식 조사 2022 보고서는 이 내용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걸 또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원래 이 통일연구원 거 같은 경우에는 네. 개요를 말하지 않아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 네. 방송법상. 예. 하지만 우리는 항상 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철저한. 예. 네, 철저한 KBS 1라디오입니다. 자, 이야기를 국민의힘 쪽으로 옮겨 가보겠습니다. 친박계 자장으로 불렸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어요. 자, 이준석 전 대표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결을 달리하고 있는데 만나서 최경환 전 부총리가 보수 대통합을 거론했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연합군처럼 뭉쳐야 된다. 이게 자칫 어떻게 보면 성격상 반유는 아니더라도 비운일 수 있는데 이런 대통합 가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뭔가 파괴력이 생길까요? 이게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의미심장한 시점에 전 한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총선 앞두고서 이제 당을 친정체제로 또 정부를 확고한 친정체제로 굳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박근혜 정부 때 핵심이긴 했지만 네. 현 정부하고는 거리가 있고 또 사면복권이 됐지만 어쨌든 뭐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이기도 하고 수사도 받았어요. 윤 대통령 특검팀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형도 살고 나왔고. 감정이 좀 앙금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감정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보다 조금 전략적인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총선에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경환, 우병우 등등이 스크럼을 짠다. 이런 풍문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을 테니까 공천 못 받아도 무소속으로 돌파한다. 이런 소문이 있는 와중에 이 보수 대통합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주로 당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팽당한 사람들을 거론을 했어요. 네. 상당히 저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고 지금 당 주류 윤핵관들이 보기에는 불쾌한 얘기죠. 그 불쾌감을 또 드러내고 있고 왜 뭐하러 이런 시점에 저런 얘기를 하냐. 더군다나 이제 반성해야 될 사람이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권 내부도 내년 이제 공천을 둘러싸고 상당한 균열의 이 조짐이나 혹은 그 균열의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준석, 유승민 대표는 뭐 자기는 총선 출마 안 하겠다고 선언했으니까 네. 이준석을 공천을 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게 주된 관측 포인트였는데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거기에 접근함으로써 판을 좀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TK 신당 또는 뭐 신친박 연대 2008년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어요 했던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표인가요? 예. 그 당시에 이런 공천 관련된 파장이 있었는데 신친박 연대 또는 TK 신당 가능할까요? 저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박근혜라는 구심점이 있었고 미래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확고하게 본인들이 탈당을 해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이제 연합, 뭐 무소속 연합이 됐든 뭐가 됐든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인물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보다 역대 대통령, 보수 대통령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가장 그립감이 강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리가 많아서 상당히 그 불만 있는 사람들을 자리를 골고루 잘 나눠줄 거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막 신당이 파괴력이 있지가 않을 것이고 제3 세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가 좀 그게 좀 더 유의미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찻잔 속에 태풍이 될지 아니면은 거대한 한 세력이 될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김준일 에디터가 보시기에는 아주 큰 파괴력은 아닐 것 같다. 예, 그 TK 신당은 저는 그렇게 이게 판을 흔들 정도로 몇 명은 생존할 수 있지만은 네. 그 정도는 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각자 도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야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데 국회 부의장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는 날 일본 골프 여행을 계획하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이게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또 공세가 나왔고 국회 부의장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저도 잘 이게 와닿지가 않아서 박 의원님 이게 왜 문제가 일단 가장 크게 되고 있는 겁니까? 쟁점이 뭡니까? 하필이면 이거를 그 결의안 처리하는 날 국회에서 문자를 주고받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문제와 일본 여행 가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일본 관광객들 중에 최다 방문객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세요. 가뜩이나 엔저 현상까지 지금 맞물려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본 여행을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 그것도 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책임 있는 정치인이 이것도 국회 부의장 하시는 분이 하필이면 오염수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고 그 결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날 그 개인적인 여행 계획을 문자로 주고받다가 그게 걸린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요즘 같은 때의 경우에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치인들은 일본 여행은 공무가 아니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네, 당연히 구설에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정치적 판단을 잘 못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점이 있어요. 사실은 방사능 오염 물질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만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도 문제고 대한민국도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기존까지는 문제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문제가 아닌데 후쿠시마만 문제인 것처럼 그거는 사실은 다분히 반일 정서에 기초해서 이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민주당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의 역효과죠. 그런 점이 이런 걸 통해서 역풍이 부는 거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불매운동 열심히 하다가 최광욱 의원 보니까 렉서스 타고 다니네. 뭐 이런 그 역풍을 맞는다든가 또 박영선 의원 봤더니 한일 양국의 똘똘한 한 채씩을 다 가지고 있네.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하기 힘든 이런 걸로 이제 역풍을 맞았던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핵 오염 물질 해양 방류 문제를 너무 이게 후쿠시마만 가지고서 물론 이제 후쿠시마가 사고 원전이기 때문에 특수성은 있어요. 이걸 이제 반일 기조에 기초해서 몰고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잘못한 거는 회기 중에 일을 보고 있으면서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놀러 갈 생각을 너무 세게 한 거. 왜 걸리지 좀 마십시오. 권성동부터 해가지고 맨날 문자 보내다가 왜 이렇게 걸립니까? 왜 이래 기자들이. 자꾸 들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보안 필름 좀 제발 해라. 한두 명도 아니고 좀 다 붙여라 제발. 이게 제공이 안 되나요? 그리고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좀 하는데 일본 여행 가면 안 됩니까? 저는 올해 4월 달에 사케 박람회 가가지고 사케 100잔 먹고 왔어요.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일본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를 국민의힘이 그래서 맨날 갈라치기 한다고 본인들이 민주당 비판하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비판할 것만 비판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본 이야기는 좋은데 과도한 사케 이야기도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제가 워낙 술을 좋아해서 술을 주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콩으로 김태형님, 배종찬 소장님 흰색 옷을 입으시니까 앙드레 김 생각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별명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앙드레 밴드요. 성대모사를 할 수는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과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과 함께하면 세계 뉴스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확 풀리니까요.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하루에 계속 외신에 이렇게 길을 열어두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근데 이렇게 국내 뉴스는 사실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막 이게 금방 나타나고 그런 거에 디테일하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국제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면은 내부적으로 어떤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 것만 체크하면 되니까요. 상대적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렇군요. 네. 외신을 들으면 좋은 점이 있네요. 자, 오늘도 많은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 네. 좀 압축적으로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건데 지난주에 이 러시아 용병 그룹이죠. 바그너 그룹의 반란 소식, 쿠데타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네.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런 보도인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타격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서방 언론의 간절한 바람이었죠. 네.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일어난 일보다 앞으로 일어난 일을 보시면 그게 그 반란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일단 푸틴 대통령이 기존하고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그 정상회담 할 때도 친한 정도에 따라서 테이블의 길이가 달라졌다라고 하잖아요. 네. 지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푸틴 대통령이 갑자기 시민들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친근하게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푸틴 대통령이 나타났는데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국영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반란을 또 진압하는 데 동원됐던 군인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대민 접촉을 늘렸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여전히 내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대통령이다라는 이미지를 상당히 이제 많이 연출을 한 부분이 있고요. 이미지 정치네요. 당연하죠. 이분 이미지 정치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우통 먹고 얼음물에 들어가고 곰하고 싸우고. 네. 예. 자, 그 곰이 진짜 곰은 맞나요? 저도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는 굉장히 친근한 모습을 보이고 뒤에서는 지금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느냐. 일단 언론인들을 크렘린궁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비공개 간담회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반란 관련된 보도가 상당히 정제돼서 나옵니다. 예, 푸틴에게 요만큼도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프리고진과 푸틴이 짜고 쳤느냐 이 쿠데타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서방 언론에서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 제가 그때 그 얘기했거든요. 프리고진이 과연 암살 당할지 안 당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프리고진의 그 러시아 내 자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부터 시작해가지고 동결 조치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간 상황이어가지고요. 실제로 프리고진에 대한 암살 명령까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프리고진과 권력 핵심층에서 또 같이 함께한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력들에 대한 숙청 작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자, 일단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프리고진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프리고진에 대한 지지율은 그 전에 반란 전에는 한 19% 정도 나왔는데 6%대로 뚝 떨어졌고요. 예,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81%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1%요? 네. 엄청나네요. 자, 바그너 그룹을 이끌던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망명했다고 알려졌었는데 네네. 바그너 그룹이 온통 벨라루스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자, 푸틴 대통령은 이 바그너 그룹을 프리고진과 그리고 나머지 용병으로 지금 나눠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용병들은 지도부의 말에 속아가지고 잘못 동원된 거다. 당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구한 애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제 선택지를 줬어요. 집에 가셔도 되고요. 또는 저희 군과 정식 계약을 맺으셔도 되고요. 정말 프리고진을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벨라루스로 가셔도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뭐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로 온다면은 군사기지 제공할 용이 있고 저희 군을 좀 훈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하죠. 서방 언론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놓칠 리가 없잖아요. 위성 사진을 계속 위성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빈 군사기지에 천막들이 한 300개 정도가 만들어진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즈를 비롯해가지고 주류 언론들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나토 측이라든지 미 국방부 측에서는 바그너 그룹 용병이 옮겨왔다라는 정보는 없다. 하지만
면밀히 주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벨라루스 인근 국가들 있잖아요. 네. 그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속이 탑니다. 이러다가 우리도 침략받는 거 아니냐. 이거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토 측에서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자, 일단 그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하고 한 90km 정도밖에 가깝네요. 예, 훨씬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용병들이 만약에 그 벨라루스에 나타난다 이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세는 또 달라지는 거죠. 그걸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이 바그너 고도로 훈련된 바그너 용병들이 키이우 우크라이나의 수도 쪽으로 집중이 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큰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봅니다. 미국 네.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큰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까지 입장 보면 어떤 내용이길래 네. 그렇습니까? 자, 일단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9명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의 임기는 종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본인이 병에 걸렸다든지 또는 이제 사망을 해서 빈자리가 생기면은 그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3자리를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념 지형이 어떻게 됐냐면 보수 6, 진보 3. 이 이념 지형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기울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지난해 6월에 여성들의 낙태권을 금지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판결이 나와서 미국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낙태를 못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규정이 미국 대학들에 있었는데 이거 위헌이야. 라는 판결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결을 이 소송을 누가 했느냐?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가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소수 인종이라고 하는 인종 안에 아시안계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흑인하고 히스패닉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아시안계가 피해를 본다. 네. 이거는 불합리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에 네. 흑인이랑 이 멕시칸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히스패닉계는 여러 가지 이 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대학 입학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줬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위헌이다. 그렇죠. 이런 판결이 내려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아시아는 이 좀 우대를 받는 쪽에 포함이 안 됐던 그동안 상당히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실제로요. 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 네. 자, 학업 성적 하위 40%인 흑인 학생이 있고 그리고 학업 성적이 상위 10%인 아시안계 학생이 있다 했을 때 미국 대학 내에서 이 두 그룹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입학 확률이 높으냐? 저는 알 것 같네요. 흑인이네요. 네. 성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자료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미국 대학 내에 반드시 아시안계보다 흑인이나 히스패닉계를 우대해야 돼 이렇게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봐서 이렇게 평등하게 실현될 수 있게 들어갔는데 상대적으로 아시안계가 미국 내에서 인종 소수예요. 더 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이나 히스패닉계가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그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성적은 실제로 어떠느냐? 아시안계는 공부 굉장히 잘합니다. 예. 실제로 그 SAT 평균 점수를 보면 아시안계가 1229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인이에요. 1098점. 히스패닉 964점. 흑인 926점. 그러니까 아시안계가 성적이 훨씬 좋은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비율상 많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역차별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위헌 판결이 났으니까 이거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아시안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을까? 왠지 좀 유리해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가질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전문가들은 굉장히 의견이 갈립니다. 왜냐하면은 학내를 이끌고 있는 지도부라든지 또는 미국은 기여 입학제가 가능하니까 그 굉장히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백인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백인들을 우대하는 식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사실 흑인하고 히스패닉계의 빈자리를 아시안계보다는 백인들이 훨씬 더 많이 채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서 9개 주의 공립대에서 이미 이제 이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폐지가 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비율을 봤더니 백인들의 비율이 훨씬 늘어나고
흑인하고 히스패닉계는 그 전보다 절반 비율로 뚝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아시안계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또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전 세계를 여행합니다.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봅니다. 프랑스에 뭐 난리가 났다, 집회 시위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뭐 이민자들이 주로 반발을 했다. 일단은 이 시위 내용부터 먼저 말씀 주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 시위는요. 지난달 27일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한 차량을 세워가지고 경찰관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네. 갑자기 경찰관이 총을 쏴서 운전자가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망한 사람이 17살의 알제리계 소년이었던 거예요. 자, 왜 총을 쐈어요? 교통법규로 사실 위반 딱지 떼는 건데. 그러니까 과태료만 네. 범칙금만 물면 되는데. 근데 이제 경찰이 말은 이 운전자가 차를 가지고 경찰한테 달려들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당시 영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영상이 SNS에 올라와서 쫙 퍼졌는데 경찰관의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경찰이 왜 총까지 사용을 했느냐. 2017년에 경찰관들에게 이 신문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총기 사용을 많이 허가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실 교통법규 위반 이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흑인계 아니면 아랍계였다라는 겁니다. 이민자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10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에서 시민들이 이거는 인종차별이기도 하고 사실 과잉 대응을 한 거다. 이 교통경찰들의 이 과잉 대응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규탄 시위가 벌어진 건데 프랑스는 시위의 나라잖아요. 네. 예. 왜 그렇게 차를 불태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학교, 보건소, 구청 가릴 것 없이 계속 방화 일어나고요. 약탈에 폭동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위가 벌어지면 맨날 언론이요. 불법 시위라고 항상 얘기하고 네. 교통 혼잡부터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위입니다. 그렇게 또 프랑스하고는 비교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또 시위가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는 프랑스 관련 소식까지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첫날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